이거나 들고 나가. 쓰레기니까 버리고 가라. 뇌경색을 앓은 시어머니가 낡은 주머니를 미선에게 던졌습니다. 40번째 생일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젊은 불륜녀는 당당하게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15년을 헌신한 미선은 그렇게 쫓겨났죠. 공원 벤치에서 주머니를 열었는데 그 순간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낡은 주머니가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5년 전 윤미선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 칠판 앞에 서서 수업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죠. 최한석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소개받은 그는 성실하고 다정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맡아왔어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해야 해요. 미선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한석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보수적이시긴 한데 나중에 설득할게. 미선은 그 말을 믿었어요. 결혼 후 미선은 교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살림에만 매달렸죠. 시어머니는 평생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부동산 투자도 해서 제법 재산을 모았다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죠.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설거지와 장보기, 저녁 준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명절에도 시댁 일로 친정에 가지 못한 날이 많았죠. 시간이 흐르며 미선의 일상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미 생활도 모두 포기했어요. 오로지 시댁 식구들만 챙겼죠. 가끔 장을 보러 나갈 때면 미선은 일부러 초등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발걸음이 멈췄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죠. 나도 저기 있었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3년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경색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약국을 정리하고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죠. 미선은 24시간 시어머니를 수발들었습니다. 약 챙기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드리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미선에게는 또렷하게 말하다가도 아들 한석이 오면 갑자기 정신이 혼미한 척했어요. 미선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 무렵 친정에도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지인의 사업 투자를 믿고 전 재산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선과 오빠는 빚을 정리하느라 친정집도 팔았어요.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 한석은 그 일을 알고 난 뒤부터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것도 없는 주제에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말했어요. 돈도 못 버는 게 뭘 안다고 입을 놀리냐고 했죠.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울면서도 참았어요. 이 집밖에 갈 곳이 없었거든요. 미선의 40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준영이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했어요.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리고 있는데 한석이 부엌에 들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 엄마 생일 챙길 필요 없어. 준영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에 고개를 숙이고 미역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식탁에는 한석과 준영, 그리고 미선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한석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어요. 이혼하자. 미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떨렸죠. 여보, 갑자기 무슨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당신은 집안일밖에 모르잖아. 답답해서 못 살겠어. 미선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시댁 살림만 돌보고 친정도 제대로 못 가면서 친정에서 받은 것도 없는 주제에 빈손으로 시집와서 밥이나 하고 살았잖아.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강유진이었죠. 미선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보, 나왔어요. 어머, 집이 생각보다 좁네요. 나중에 넓은 데로 이사 가야겠어요. 미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유진을 보더니 고함을 질렀죠. 인연이 누구야? 내 집에 누가 들어와? 한석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요즘 정신이 너무 혼미하시잖아요. 그러고는 미선에게 돌아섰어요. 어머니 진정시켜. 이것도 제대로 못해? 미선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미선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너도 나가. 다 나가.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낡은 복주머니를 들고 나와 미선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쓰레기니까 버리고 가라.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까지 왜 그러세요? 15년 동안 제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방문을 쾅 닫았죠. 한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봤지? 어머니도 당신 싫어하셔. 빨리 짐 싸고 나가. 오늘 안으로. 유진이 소파에 앉으며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아줌마는 이제 필요 없어요. 준영이 항의했지만 한석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입 닥쳐.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도장을 찍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5년치 짐을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복주머니도 함께 넣었어요. 집을 나서는 미선의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네. 인테리어부터 싹 바꿔야겠어. 이 낡은 벽지 좀 봐. 미선은 집에서 1시간을 걸어 근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캐리어를 옆에 놓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이었지만 미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캐리어 속 복주머니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진 것, 쓰레기라고 했던 그것. 미선은 캐리어를 열고 복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으로 만든 주머니였죠. 매듭을 푸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등기부등본과 통장 여러 개,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건물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운영하던 약국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이 이상했어요. 최한석도 아니고 시어머니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윤미선. 자기 이름이었죠. 소유권 이전 날짜는 2년 전이었어요. 이게 무슨... 미선은 급히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이 4개나 나왔어요. 모두 미선 명의였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매달 300만 원씩 규칙적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적요란에는 월세 입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약국 건물 월세가 내 통장으로. 미선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국은 1층만 시어머니가 쓰고 2층과 3층은 다른 가게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었죠. 그 월세가 2년 동안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통장들을 확인했어요. 정기예금 통장 3개. 만기일과 금액을 확인하는 미선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합계 4억 원. 모두 미선 명의였어요. 미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벤치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미선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알지 못했죠. 미선은 서류들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였어요.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선아.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너를 버릴 걸 3년 전부터 알았다.
내가 초등학교 앞에서 울던 모습도 다 봤다. 내가 약국 가는 길에 우연히 지나가다 봤지. 내 뒷모습이 얼마나 슬퍼 보이던지. 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앞에서 울던 모습을, 교단에 서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 친정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내가 울면서도 참는 모습도 다 봤다. 미선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복주머니를 안고 오열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미선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뇌경색 진단받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났다. 내 재산 다 내 이름으로 바꿨다. 2년 걸렸다. 미선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게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하신 거였죠. 일부러 정신없는 척 연기도 했다.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선은 기억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또렷하게 말씀하시다가도 아들 앞에서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한 척 하셨죠. 미선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뇌경색 후유증이려니 했었어요. 너만 날 진심으로 대했다. 그 여자는 나한테 빨리 죽으라고 했지.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우리 아들도 나를 귀찮아했고 병원 가자고 하면서 요양원 얘기만 했어. 편지를 읽는 미선의 손이 떨렸어요. 한석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그때마다 말렸었죠. 약국 건물 월세로 잘 살아라. 그리고 다시 선생님 해라. 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잖아. 미선은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도, 초등학교 앞에서 울던 것도. 절대 저놈들한테 빼앗기지 마라. 이건 다 내 거다. 변호사 이름은 김정수. 전화번호는 010에. 편지에는 변호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오늘 아침에 너한테 소리 지른 것 연기였어. 너를 보호하려고 그랬어. 저놈들이 너한테 재산 달라고 협박할까봐. 어머니가. 미선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복주머니를 던지며 쓰레기라고 하셨던 것, 나가라고 소리치셨던 것,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40번째 생일.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정수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윤미선이라고 합니다. 최할머니께서 제 연락을 기다리신다고. 통화는 짧았습니다. 변호사는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미선 씨,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신 게 윤미선 씨였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고 걸음을 멈췄어요. 변호사가 마지막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모든 걸 정리하신 거예요. 미선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캐리어를 끄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죠. 저 멀리 초등학교가 보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멈춰 서서 학교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지어졌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도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미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선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윤미선 씨 맞으시죠?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미선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최할머니께서 2년 전부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단순 상담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약국 건물 소유권 이전은 2년 전에 완료됐습니다. 정기예금도 모두 윤미선 씨 명의로 바꿨고요.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공증까지 받아뒀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의 서명과 도장, 그리고 공증인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다른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머니께서 뇌경색 진단 직후 정신이 명료할 때 모든 걸 처리하셨어요. 의사소견서도 있고 변호사 입회 기록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한 달 전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녹음으로요. 들어보시겠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미선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을 때쯤이면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지켜봤어. 우리 아들이 점점 변하는 것도 봤지. 처음엔 착했는데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3년 전 초등학교 앞에서 내가 우는 걸 봤어. 그날 내가 약국에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봤지. 넌 운동장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 그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는지. 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결혼할 때 교직 그만두라고 한 게 나였거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내 인생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변호사가 미선에게 휴지를 건넸어요.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 재산은 다 넣어줄 거라고. 우리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요양원 가야 한다는 소리를 몰래 들었거든. 미선은 숨을 죽였어요. 약국 건물로 잘 살아. 월세 수입이면 충분할 거야. 그리고 꼭 다시 선생님 해. 늦지 않았어. 마흔은 새로 시작하기 좋은 나이야. 녹음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아, 사랑한다. 내 딸처럼 사랑했어. 행복해야 해. 약속해. 어머니가.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선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암말기였어요. 가족들은 모르죠. 할머니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미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어느 병원이에요? 변호사가 메모지에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적어줬어요. 할머니께서 윤미선 씨만 면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측에 이미 얘기해뒀어요. 미선은 메모지를 움켜쥐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미선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병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210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선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미선아, 왔구나. 미선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어머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올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알았겠지. 그 여자도 알았을 거고. 그럼 내 계획이 망가졌어.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년 전쯤부터. 검사 받으러 갔다가 알았지. 말기라고 하더라.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시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어. 재산 정리하고 변호사 만나고 너한테 다 넘기는데 2년이나 걸렸어. 어머님, 미선아, 내가 널 처음 본 날 기억나? 우리 아들이 데려왔을 때. 넌 정말 예뻤어. 그런데 그것보다 내 눈빛이 좋았어. 맑고 순수했지. 시어머니는 미선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눈빛이 점점 어두워지더라. 10년쯤 됐을 때부터는 웃을 때도 눈이 안 웃었어. 그게 나한테는 너무 미안했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 넌 선택할 수 없었어. 우리가 너한테 강요한 거지. 교직 그만두라고, 시댁 살림만 해라, 친정 가지 마라. 다 우리가 시킨 거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약사였어. 평생 일했지.
그런데 내 며느리한테는 일하지 말라고 했어. 얼마나 모순이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한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미선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미선아, 약속해. 다시 선생님 할 거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약국 건물 1층은 비어 있어. 임차인이 2달 전에 나갔거든. 거기서 뭘 하든 내 맘대로 해. 서점을 해도 좋고 카페를 해도 좋아.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2층은 월세 받고 3층도 월세 받아.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전기예금은 건들지 마. 나중을 위해 남겨둬. 네, 어머님. 그 여자랑 우리 아들. 절대 돈 주지 마. 저놈들 곧 찾아올 거야. 내가 죽으면 유산 달라고. 근데 절대 안 돼. 변호사가 다 막을 거야. 시어머니는 기침을 했어요. 미선이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쉬세요. 아니야. 할 말이 더 있어. 시어머니는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재혼해. 좋은 사람 만나. 아직 젊어. 40은 꽃이야.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어머님,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해야 해.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좋아. 이번엔 내가 선택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미선아, 고마워. 나한테 딸이 생긴 것 같았어. 정말 사랑했어.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선은 시어머니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미선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선만 곁에 있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게요. 약속 지킬게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미선이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한석과 준영,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한석 옆에 앉아 있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약국 근처 상인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미선을 보며 고개를 숙였죠. 사모님이 생전에 며느리 자랑 많이 하셨어요. 효부라고.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한석은 멀찍이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의 지인이었던 변호사 김정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유족분들 모두 모여주시겠습니까? 고인의 유언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언이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네. 공증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빈소옆 작은 방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고인께서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며느리 윤미선 씨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약국 건물 소유권과 예금 모두 2년 전에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약국 건물은 현재 윤미선 씨 명의입니다. 정기예금 4억 원도 마찬가지고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요. 뇌경색 앓으셨잖아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재산 이전은 뇌경색 진단 직후 고인께서 정신이 명료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정신감정 결과가 모두 있습니다. 한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속인 거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육성 녹음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나 최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 최한석은 불효자입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그 젊은 여자와 함께 내 재산을 노렸습니다. 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 윤미선만이 나를 진심으로 돌봐줬습니다. 15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은 모두 며느리에게 갑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소송 걸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을 거셔도 승산이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한석이 미선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꼬드긴 거지. 약 올린 거지. 미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거짓말.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최한석 씨, 고인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고인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유진이 한석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나가요. 이딴 데 있을 필요 없어요. 한석이 미선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둘은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영이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께서 지켜주실 거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소송을 걸어도 1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100% 패소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후 한석과 유진은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산 무효 소송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6개월 만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이전이 합법적이었고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도 문제 없었다는 판단이었죠. 한석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석의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어요. 직장 내에서 소문이 퍼졌고 한석은 승진해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유진은 한석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당신 돈 없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1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약국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어요. 1층은 작은 서점으로 바꿨습니다. 미선 책방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서점 한쪽에는 카페 공간도 마련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책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층은 무료 방과 후 교실로 만들었어요. 퇴직한 교사 선생님 3분과 함께 운영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네 아이들이 와서 공부했죠.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3층은 미선의 주거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2층 교실 벽에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옆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걸어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오늘도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을 맞이하며 웃었어요. 선생님, 오늘 수학 숙제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 독후감 봐주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호칭이었죠.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선은 교실을 정리하고 1층 서점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책을 한 권 사고 나갔죠.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준영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저녁 먹으러 왔어요. 그래, 올라가자. 둘은 3층으로 올라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한석은 소송에서 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유진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빚도 많이 졌다는 소문이었죠.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하던데요. 응, 돈 빌려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했어.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 절대 주지 말라고.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아빠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준영이 돌아간 후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보였어요. 운동장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천천히 걸어 초등학교 앞에 섰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 자리에 서면 눈물이 났었어요. 교단에 서고 싶었던 꿈, 포기해야 했던 삶이 떠올라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선은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나도 다시 선생님이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미선은 매달 수익금 일부를 뇌경색 환자 가족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기리는 의미였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책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미선아. 정말 잘했어. 며칠 후 미선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방과 후 교실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미선은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서점 한쪽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미선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41살 윤미선. 다시 선생님이 된 여자. 행복한 여자.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참아야 할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늘은 결코 저버리지 않아요. 미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처럼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한 반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